지난달 4일 KBS 신임 보도국장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과 역할을 제외하고 출입처를 없애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요. 출입처 폐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엄경철 보도국장 호출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엄경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유치한 질문 하나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9시 뉴스 앵커 하시다가 이제 내려와서 관리하는 보도국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9시 뉴스 시청률이 떨어지는 게 기분 좋아요? 아니면은 올라가는 게 기분 좋습니까? 저 보도국장에서 네. 그래도 오르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 책임자답네. 끝입니까? 아,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앵커 할 때가 힘들어요? 아니면 지금 보도국장 일이 더 과중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이 좋습니다. 아, 지금 좋습니까? 네, 앵커는 체질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많이 생각하는 게 지금 훨씬 더 머리가 가볍고 막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예. 특히나 그 출입처 폐지 관련해가지고 네. 온 동네 다니면서 하도 떠들고 다니셔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방송에서 그 출입처 폐지 관련해서 엄청 많이 다뤘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일선 기자분들이 그 이상적인 얘기 좀 그만해라 하면서 엄청 그 비판을 했거든요. 예. 내부에서 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국장 임명 동의 이제 투표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획을 밝혔고 출입처 폐지를 하겠다. 필요한 영역 역할을 제외하고 우리 보도정보 게시판에 내부 게시판에 여러 비판, 우려, 걱정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다 건전하고 생산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현실성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일단 출입처 폐지, 그러니까 선언은 이제 한 달 전에 했는데 예. 폐지가 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선언만 돼 있고요. 이 선언에 대한 내부 논쟁 중이 지금 정확합니다. 야, KBS 조직이 너무 민주적이네요. 국장이 한다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해봐야 아는 거예요. 아직도 논의 중이래잖아요. 방침을 밝힌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요. 네. 어떤 기업이든 방침을 밝히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실행 계획을 짜는 거는 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방침조차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데들도 많죠. 아, 그조차도 못하는 데가 많아요. 그냥 마구 했으면 좋겠지만 아시겠지만 KBS는 공적 조직이고 민주적 토론을 통해서 비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것이 후일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생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가 언제 끝나고 언제 실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단계를 밟아가야 될지 가장 혼란과 그다음에 차질이 없이 보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대안을 설계하면서 하나씩 지금 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부장단 워크숍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논의와 대안들을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 네. 그러다 임기 끝나요. 우리가 출입처 폐지에 대해서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게 처음이니까 사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논란이 있을 거 생각하는데 뭐 가령 공수처 설치라던가 검경 수사권 조정처럼 말은 내뱉었지만 사실 그 결실을 맺기까지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선언이 명실상부하게 효과를 거두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의 기미들이 있어야만 그 선언이 의미가 있을 텐데 그 많은 저를 비롯해서 시청자분들은 이 내부의 복잡한 사정보다는 그 변화의 기미를 굉장히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렇긴 하겠죠. 근데 그 변화의 기미라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실현을 해야만 말 그대로 이름과 실제와 같은 명실상부한 출입처 폐지라는 것에 대한 체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출입처 폐지 선언을 했을 때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로 출입처에서 자유로운 기자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보자. 또 하나는 내용적으로 출입처를 나가더라도 출입처 중심의 관점, 사고에서 벗어나는 취재나 태도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화두를 던진 것이고요. 궁극적 목적은 출입처 중심의 한국 언론의 보도가 대부분의 비슷비슷한 기사를 양산해내고 관점도 균질화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는 뉴스 이용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네. 만족하지 못한다, 신뢰가 떨어진다, 뭐 이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좀 차별화된 뉴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출입처가 폐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시청자들은 확인 못하죠. 네. 네. 결국 뉴스의 변화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뭔가 바뀐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출입처를 폐지한 결과구나라고 나중에 가서 이제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선언 이후에 뭐 밝히면서 우리는 이런 거 출입처도 폐지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공표가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바뀌는 것 자체가 선행돼야 되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뉴스가 바뀌었는데 사실은 출입처 폐지 안 했어.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나쁜 건가? 저는 그 자체가 나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맞습니다. 물론 그러지. 방침대로 하지 않은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뉴스가 바뀌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 말씀은 이제 출입처라는 게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예. 말씀과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시민들은 KBS의 출입처 폐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거리로 나가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출입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정말 가짜 정보나 아니면 자격도 없는 기자들이 와서 무분별하게 기사를 배설하는 것보다는 정말 검증된 기자들이 와가지고 똑바로 제대로 된 루트로 이렇게 취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보라든가 좀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자들의 협조가 좀 필요하잖아요. 세워나가지 말아야 할 얘기들이 세워나면 안 되는 거고. 폐지 그런 거 없어야 돼. 폐지 일률적으로 보도를 한다고 그냥 저 앵무새처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KBS 시청률까지 내가 거부한 사람이야. 정신 차려야지. 그럼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라. 정신 차리고. 언론 개혁의 의지 중에 하나로서 출입처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저는 좋은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출입처 하면은 저는 가장 생각나는 예가 2014년에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청와대 그 계란라면 보도 사건이 제일 생각나거든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출입처가 뭘 잘못을 해도, 그러니까 그 정부 부처가 뭘 잘못을 해도 출입처가 기자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래 이건 덮자 이렇게 하면은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검찰에서 하는 행위들, 그런 행위들을 보면 진짜 화가 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이 정보를 자체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생산하고 그걸 이제 퍼뜨리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실은 이제 보도가 되거나 검찰이 얘기하면 진실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폐지를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KBS의 출입처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원 국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출입처는 사실 언론 내부 구조의 문제인데 저렇게 시민들이 깊게 그 본질적인 고민까지 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언론만의 의제가 아니구나 이미 사회적 의제가 됐구나라는 느낌 이 두 가지가 좀 인상적입니다. 예. 정 교수님. 그렇죠. 이게 사회적 의제가 됐다는 말씀이 전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유난히 그 시사 상식이 많고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인터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언론학자로서 언론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접하지만 언론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는 언론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적 관심이 생기는 국면은 처음 봤어요. 사실은 과거에도 일부 이러이러한 국면들은 있었지만 주로는 뭐 안티 무슨 운동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났지 실제로 언론의 세세한 어떤 행동들을 관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까지 간 경우는 사실 이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시민들의 요구나 생각 자체가 이미 일정한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이제 언론과 붙어 있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 내부가 이제 이 문제를 훨씬 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이유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인터뷰하신 분이 세월호 관련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가 기점이었다고 봐요. 세월호 사건 때 많은 분들이 언론이 우리가 평상시 아주 편안하게 기대했던 역할과는 다른 역할을 하는 거를 목격을 했고 그다음부터 좀 주목을 했는데 전 그다음 인터뷰하신 분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검찰이라고 아주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출입처 폐지에 있어서 가장 중점이 되는 쪽은 검찰 출입 기자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다른 행정부처라던가 다른 출입처에 대한 것보다는 결국은 이번에 PD수첩에서 인터뷰도 하셨지만 그 법조기자단에 대한 것들이 이제 주목을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한편으로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게 신임 인터뷰에도 드러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표현으로도 저는 보여집니다. 네, 우리 제2 프로그램도요. 예. 유튜브 등에 댓글이 달리는데 그거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정말 그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기자들은 좀 부담감으로 느낍니까? 아니면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까? 부담과 불편함이 둘 다 있는데 네. 어쩔 수 없지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내가 저걸 안다고 내가 어떻게 하지?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매일매일의 취재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알지만 뭐 어쩔 수 없어. 이런 체념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좀 있습니까? 야, 니들이 좀 잘 몰라서 자꾸 그런 글을 남기는 거야. 이런 측면 좀 있습니까?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와, 솔직하시네, 이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부 이제 시민들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잘못된 정보에 근거를 해가지고 비판하는 경우도 그럴 수도 분명히 좀 있겠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내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일 텐데 구조적인 어떤 시각의 동일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내통하는 관계로 그거를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문제들 같은 거 이게 대표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최욱 씨도 질문하셨지만 그리고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지나치게 이상적이지 않느냐. 그다음에 현장을 모르는 소리다. 그래서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 속에서 저는 약간은 궁금한 게 정말로 이상적이다. 다시 말하면 그래도 옳은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할까?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기자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기자들은 사실 이 상태가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지 않아라는 생각이 좀 더 원류에 있지 않은가. 근데 다만 비판이 들어오고 문제라고 하니까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정도. 근데 그렇게 원래 출발 자체가 뜨뜻미지근하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강조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는 거야라는 쪽에 좀 더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근거가 되는 그 말에 근거가 되는 반론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게시판에 이를테면 사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이탄희 전 판사 아시죠? 네. 이탄희 전 판사를 취재 보도한 게 경향신문인데 그 기자가 오랫동안 법조를 출입한 기자였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긍정성이 있다. 출입처 제도에. 네. 일리 있는 지적이죠. 이런 근거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출입처 문제가 이상적인 것 떠나서 현실적으로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래서 되게 저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약간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도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갈 텐데 네. 사실은 출발점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게 문제인가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하게 되면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데 훨씬 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예.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를테면 이런 반박은 가능합니다. 제가 그 후배에게 그렇게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출입처 기자가 없었다면 이탄희 전 판사의 그런 폭로나 보도가 없었을까? 이런 가정 가능하잖아요. 네. 출입처 없이도 취재는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이게 언제나 언론이라고 하는 데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사건을 전면으로 내세워요. 예를 들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든가 뭐 예. 태블릿 PC 보도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관계에 있어서 언론이 일상적으로 벌이는 성취는 아니에요. 사실 특이한 성취에 좀 더 가깝죠. 네. 근데 그 특이한 성취가 마치 현재 언론이 굴러오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나오는 늘상 있는 일이다라고는 식으로 약간 전시시켜버리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출입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명백한 장점에서 나온 성과가 아니라 사실은 특정한 국면에서 터진 일정한 이제 우연적 사건에 좀 더 가깝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출입처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수많은 나라들이 그러면 권력 감시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진짜로 사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많은 기자분들이 얘기할 때 시민들은 기자를 집단적으로 생각을 하셔요. 그러니까 기자 집단의 어떤 유착관계라던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이 말씀하시는 게 개별 기자들, 그러니까 개별 기사와 지금 별로 다르지 않은 얘기일 수 있는데 개별 기자들을 낱낱이 보게 되면 모든 기자들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또 시민들한테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기자를 집단으로. 그런데 한편으로는 출입처라는 게 기자를 집단화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처를 출입하느냐가 그 기자의 정체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출입처를 없앰으로 인해서 저는 제가 기대하는 바 중에 하나는 오히려 개인 기자의 브랜드화가 정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기자의 능력을 통해서 출입처를 통한 어떤 후광 효과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약간 그러니까 언론 소비자와 지금 언론의 주체라고 할 수 있을 기자와 혹은 어떤 방송국 내지는 신문사 내지는 이런 곳에서는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개별 기자가 아니라 집단으로 기자를 좀 칭하고 보고 한꺼번에 좀 과하게 얘기하면 도매급으로 좀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을 좀 해보지 못했습니다. 집단과 개인 뭐 이렇게까지 차원 높게 생각은 못 해봤고요. 다만 대단히 많은 기자들이 이제 출입처 문제와 관련된 이런 사회적 논의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자존감 훼손 같은 걸 느끼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제가 출입처 문제를 구조적으로 자꾸 지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이 가지는 장점에 비해서 그것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단점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많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기자 집단이라고 하는 그 직업 집단이나 특정 언론사에 속해 있는 그 기자들의 역량은 조직에 속함으로써 얻는 역량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되게 유명하고 내가 되게 역량이 되게 힘이 있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KBS에 소속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효과거든요. 예. 그 사람이 혼자 단독의 어떤 기자로 만약에 분리가 됐을 때 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느냐죠. 취재력도 훨씬 더 떨어질 테고 그다음에 매체력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특정 조직, 큰 조직에 속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라고 하는 것들을 체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효과가 기자단이라든가 출입처 속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보도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체감되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기자라고 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재 역량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도 조직에 속하거나 특권적 어떤 질서 안에 속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이 기자 집단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겠지만 사실은 그건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에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일단 출입처 관련해서 국민들,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출입처는 아마 검찰일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시민, 뭐 댓글 속에 있는 시민들 이야기나 뭐 제보는 기자가 의심을 하는데 검찰이 주는 그런 정보는 의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국민이나 시민들이 받거든요. 검찰 출입 기자 관련돼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출입처 제도에 대한 고민에 일단은 분명히 조국 전국에서 검찰발 보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 고민은 보도 태도에 대한 질적 고민보다는 양적 고민이 더 많았습니다. 임명돼서 사퇴까지 2달여 동안 그 쏟아졌던 검찰발 혹은 조국 관련된 보도의 양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그 현안들을 거의 다 사이드로 제껴놓고 조국발 보도가 거의 모든 언론을 도배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 한 참모에 불과한 법무장관의 임명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많은 보도를 해야 할 정도인가에 대한 근본적 양적 고민이 더 컸습니다. 얼마나 많은 현안들이 묻힐까? 이렇게 양적 보도가 쏟아지는 건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겠지만 출입처 구조의 기사 생산, 이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고민들이 많았었습니다. 검찰 출입처는 폐지는 지금 중요한 부서로 보고 지금 있는 검찰 거죠, 전략적으로. 아시겠지만 법무부 훈령이 12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모든 검사들의 기자 접촉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도 이미 시행되고 있고 원래 그 전부터 있어 왔지만 훨씬 더 검찰발 보도를 취재하거나 보도하는 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 중심주의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네. 가령 어제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3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법원이 검찰을 향해서 여러 가지 공소장 변경, 불허를 하고 공판 보도가 어제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것도 새로운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선고가 아니고 공판 준비 기일에서 사실관계만 몇 개를 확정하는데도 이렇게 보도가 많았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거의. 그 정도로 지금 추세는 옮겨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 저널리즘 토크쇼 제 프로그램에 온라인 카페가 있는데요. 그중에 시청자 한 분이 저희 김기현 전 시장 그 측근 비리 혐의 관련해서 뭐 검경 수사 갈등 이야기, 언론 플레이 또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 앞서서 짚어봤는데 관련해서 KBS와 MBC의 5일 단독 보도를 비교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KBS는 레미콘 업체 관계자를 취재했다며 송병기 부시장이 레미콘 업체를 부추겨서 청와대에 진정을 내게 하고 수사 진행을 유도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고 MBC는 한 레미콘 업체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서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한 과정을 정리해서 보도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KBS, MBC 단독 보도 내용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가 송병기 부시장과 접촉한 뒤에 청와대에 제보했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검찰은 알려진 내용을 전했을 뿐이라는 송 부시장 말과 달리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의혹이 수사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의혹을 청와대 행정관에게 최초 제보한 사람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2017년 말 울산의 한 아파트 시행과 관련해 김기현 당시 시장 측 비위 의혹을 전한 건 맞지만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2달 전인 2017년 8월 송 부시장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경주의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가 나타났습니다.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당시 만남에서 송 부시장이 경쟁 레미콘 업체가 사업상 특혜를 얻게 된 배경에는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레미콘 업체 관계자를 불러 송 부시장과의 만남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선거 관련 얘기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로 직접 피해를 보았다는 한 레미콘 업체 대표가 송 부시장보다 한 달 먼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직접 제보를 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진정서를 낸 A업체는 2017년 상반기에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 측은 5월부터 별다른 설명 없이 A업체의 일감을 줄이더니 울산 소재 B업체의 레미콘을 더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와 회사끼리 취업을 해가지고 체결을 한 상태인데 경기를 위주의 배제를 좀 해라. 그럼 저희들은 부당하다.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A업체는 울산시 도시국장이 건설 현장 소장 등을 시청으로 불러 B업체와 거래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보는 청와대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됐고 공정위는 2017년 9월 28일 A업체 측에 청와대에 보내준 제보를 검토해봤다며 울산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A업체가 청와대에 제보를 하고 공정위의 회신을 받은 2017년 9월은 청와대 문모 행정관이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시기보다 한 달이 앞서 있습니다. KBS와 MBC의 보도를 비교한 온라인 게시글에는 KBS는 인터뷰한 영상도 없이 검찰의 시각으로 보도했고 MBC는 레미콘 사장을 직접 취재해서 인터뷰 영상을 찍고 제보가 처리되는 과정까지 세세하게 취재해서 절차적으로 담백하게 보도했다.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엄 국장님은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뭔가 이 프로그램 나올 때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느낌. 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 하명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출직 야당 출신의 선출직 시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첩보를 만들었고 이거를 전달해서 수사를 지시했느냐가 핵심인데 첫 번째 관건은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첩보를 만들었냐 여부입니다. 그런데 송병기 부시장이 제보를 했고 그 한 달 전에 방금 보신 레미콘 업체 관계자들이 제보했다는 사실에 MBC, KBS의 취재 행위는 첩보를 생산한 게 아니다라는 확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MBC와 KBS가 다른 건 KBS 보도는 조금 더 결이 달라서 송병기 부시장이 레미콘 업체 관계자를 만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레미콘 업체 관계자가 제보를 했는데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촉발된 의심이 있다. 이 말은 송병기 부시장은 현재 민주당 소속의 송철호 시장 선거 캠프에 있었던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으로 보면 정치적 반대편에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이 청와대에 제보를 해서 그 제보가 수사로 이어진 정치적 기획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우리 취재기자가 했다고 추론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이 이제 검찰 의심과 같다라고 시민 비평은 말씀하시는 거고 이 부분에 이제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취재기자 입장에서 그 의심이 그러면 검찰발 의심이라고 비합리적인가? 그 의심 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반론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MBC와의 취재의 태도의 다름이거든요. 시민은 비평할 수 있고 다만 취재기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습니다.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조국 정국 말씀하실 때 양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양적인 것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도하게 넘쳤던 단독이었습니다. 단독이라는 이 유혹이 지금 이 두 가지 기사가 같은 내용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날짜에 KBS에서 단독, MBC에서 단독 이것도 좀 약간 크게 다르지 않은 현상처럼 보이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때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게 검찰의 시각에 대해서는 왜 한 번 더 점검하지 않고 왜 마지막에 언제나 주어가 검찰은으로 끝나면서 검찰이 의심하고 의혹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점에서 정답이다라고 늘 이 쳇바퀴를 도는가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어떤 점에서 아쉬움과 기대와 실망이 계속해서 뒤섞여 있었는데 신임 국장님께서 계셨고 그리고 12월 5일 날 비교적 최근의 뉴스에 또 한 번 검찰은이라고 마무리되는 이 기사에 대해서 이 네티즌분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구나라고 느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선 저 역시도 왜냐하면 이 행간을 읽어보면 송 부시장이 옆구리를 찔렀다라는 부분이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MBC 뉴스데스크의 기사를 보도를 보자면 그냥 시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시기를 밝히는 것에 멈추고 그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자가 어떤 점에서는 의혹을 던지는 것 이상으로 의혹의 지점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리고 그 역시 검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혹과 같이 호흡을 맞추는 건 검찰은 의혹의 대상이 아닌가라는 똑같은 질문에 좀 당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부분은 좀 확인도 필요하긴 한데 이게 사실 언뜻 보면 비슷한 사건을 다룬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하명 수사라는 의혹을 다룬 것은 비슷하지만 그다음에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이 레미콘 업체라고 하는 주된 취재 대상이 된 사람이 동일 인물일 수도 있다라는 착각에 기초해서 보면 마치 이제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증언을 다르게 다룬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자세히 해체해 보면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KBS에서 근거로 삼았던 이 레미콘 관련자와 그다음에 MBC에서 근거로 잡았던 이 레미콘 업체 대표는 전 동일 인물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요. 행위의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면 KBS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송병기 부시장과 논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청와대로 제보한 그런 방식으로 나오고 MBC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사실은 송 부시장보다 먼저 청와대 직접 제보해서 결과는 청와대에 라인을 거쳐가지고 공정위로부터 회신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상당히 다른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KBS에서 밝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건 두 개죠. 하나는 기존에 의심됐던 것처럼 청와대가 첩보를 스스로 생산해가지고 사실 이 과정을 이끌었느냐의 일부분은 무너지죠. 어쨌든 제보가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하지만 또 한 가지 남는 건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송병기 부시장이 굉장한 역할을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 실제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문제에 좀 더 가깝고 그래서 여기서는 송병기 역할론이 좀 더 많은 정보에 치중이 돼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MBC 같은 경우에 사실은 송병기 역할론은 제거하고 실제로 일단은 청와대가 제보를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떠냐면 공정위를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갔기 때문에 실제로 하명수사하고는 별개로 제보에 의해서 답변이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라는 쪽으로 이제 정보가 제공이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놓고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더 사실에 가깝느냐라고 하는 건 나중에 좀 더 이제 드러날 문제이긴 하지만 직접 경쟁하는 뉴스는 아닌 것 같다는 이제 판단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되게 심각하게 KBS 뉴스는 훨씬 더 검찰에 기울여 있고 MBC 뉴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안적이다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아직도 좀 검증이 좀 필요한 내용 같은데 굳이 하나를 짚자면 KBS의 보도에서 송병기 역할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의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잡을 만한 정보와 조건이었을까는 저는 그렇게까지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 정도 정보 가지고 송병기 역할론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거고 MBC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들도 있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좀 더 궁금했던 것들을 약간 더 많이 알려주는 쪽에 좀 더 가까워서 상대적으로 MBC 쪽에 이제 좀 더 시민들이 좋은 비평을 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예, 한 가지 사족을 붙이면 말씀 주신 그 비평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만 흐름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 보도를 했던 기자가 11월 29일 며칠 전에 9시 뉴스에 어떤 보도를 했냐면 경찰 첩보 전에 울산 검찰이 이 사건을 내사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미 내사한 사건이다. 네. 경찰이 첩보를 받아서 수사하기 전에 이미 검찰이 내사한 이를테면 울산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청와대 첩보와는 무관하게 검찰도 알았던 수사다라는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검찰 편향적 그런 보도만을 한 건 아니다라는
좀 첨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되는 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내용의 형식에 있어서 시청자들은 근데 항상 그 검찰발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은 항상 검찰은 뭐 예정입니다라든지 앵커 멘트가 검찰은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 아무리 그냥 단독 취재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가 느낄 때는 결국 검찰에서 소스 받아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시청자분들이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고 보는데요. KBS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따가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러니까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을 받아서 생산하는 뉴스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건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아예 관심이 없으면 아마 제가 뭐 밝힌 것처럼 수신료를 걷어들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관심이 있다는 건 좀 잘해라라는 비판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그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 올라온 거에 대한 답변을 내놨죠. 네. 보셨을 텐데요. 이미 13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통합징수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사실을 전했고요. 하지만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할 때에만 진정 국민의 피땀 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줬다며 이 청원을 계기로 KBS가 국민이 주는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답변은 기자들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 일단 그 답변의 말미에 수신료를 받을 자격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죠. 이런 분리징수 청원이 20만이 넘었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렇게까지 계속 수치가 올라가는 건 사람이 균형 감각이 작동하거든요. KBS에 대한 비판이 있으면 그래 비판 일리 있어. 그런데 KBS가 이런 건 잘했지 않아? 그러면서 천칭에 달아보는 거죠. 잘못과 잘한 점을. 그게 작동이 되면 이렇게까지 높아지지 않았을 텐데 최근에 KBS가 그렇게 잘한 게 없다라는 뭐 그런 인식이 크게 작동하지 않나 싶어서 좀 아픈 대목입니다. 예. 수신료는 이게 뭐 제가 또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말을 하려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수신료 제도 자체는 약간 낡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텔레비전 수상기가 많은 사람들이 없었을 때 그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상의 대가는 아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이 그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같이 분담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아 있죠. 근데 지금은 이 수신료를 왜 납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때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수신료 문제를 놓고 수많은 논쟁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조건이 되는 건 맞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 수신료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제 삼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KBS하고 남아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2,500원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거라도 내가 납부해주는 사람으로서 나는 당신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은 존재인데 내가 당신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표시는 결국 이걸 내가 안 내겠어라고 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라는 식의 어떤 심리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건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 수신료라는 게 재정적인 근거로서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으로 수신료 납부자들, 시민들과 맺는 KBS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는 되게 상징적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분리징수에 관련된 문제제기가 자꾸 왜 나오느냐. 사실은 이거 분리징수를 해라 하면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전기료에 통합해서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TV가 있으면 돈을 안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 자꾸 이제 이쪽으로 막 몰려서 뭔가 이러면 내가 이제 납부를 안 할 수도 있게 되는 다음 단계로 가지 않을까라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왜 강제로 뺏어가는 느낌이 드느냐라는 데 대한 표현인 거죠. 자, 외국에는 보면 수신료를 실제로 회피하는 비율, 안 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율과 그 나라의 공영방송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비율이 상당히 상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다시피 회피율이 낮을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네. 뒤집어 말하면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회피를 잘 안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뭐 회피율이 높은 나라는 당연히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전기료를 묶어 놓으면 의사 표현의 방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불만인데 회피라도 해가지고 불만을 표시하겠어라고 하는 것이 안 드러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실제로 수거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훨씬 더 뛰어난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안 내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 효율성은 나중에 추구돼야 될 문제거든요. 즉 만족도가 충분히 높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내려고 하는데 내는 것의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한 제도로서 이제 채택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불만이 있어도 못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로 채택되면 실제로는 불만의 실제 정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제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지적해야 되는 거죠.
그 출입처 폐지 선언 이후에 그 보도 기자들도 이제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마음을 다질 것 같습니다. 보도국장으로 지금 한 달간 일하시면서 좀 취재 관행이 좀 개선되는 느낌이 든다라든지 KBS 뉴스 보도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면이 아직 있나요? 노력해야 될 게 많고요. 네. 가령 어제 나갔던 국회 감시 프로젝트 K라고 국회의원들의 용역 보고서와 관련돼서 한 4분짜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출입처 기자를 빼서 정치 기획팀을 만들어서 국회 감시를 한 건데 정밀하게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입증을 해서 이 용역 보고서가 돈 300만 원이 허투루 쓰였고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다시 뱉어냈습니다. 국회에. 그래서 환수 프로젝트 1호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시 환수하자. 이른바 솔루션 저널리즘까지 가보자 해서 어제 첫 작품이 나왔고 오늘 뭐 내일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금 하나씩 영역별로 변화를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칭찬 좀 해주세요. 더 나가는 거 보고 칭찬하실 거예요. 아마 하나로는 칭찬하실 너무 스타일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한 개로 만족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한 개로 실망하지도 않아요. 물론 한 개로 실망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모여가지고 덩어리를 이룰 때쯤이 돼야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고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러거든요. 뭐 이 시도 자체는 저는 훌륭한 시도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당연히 대안을 내기 위한 바람직한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한두 건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전체 덩어리를 점점 키워야겠죠. 아마 사람들이 이제 뉴스에서 이제 변화를 이제 변화를 기대할 때 어떤 기대를 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다른 뉴스들의 방송 뉴스를 비교하면 사실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과 정말 출입처가 없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는 어느 순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뉴스를 보는 시민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제가 그런 비슷한 기획 보도는 SBS 뉴스 판단가요? 거기서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체험은 아닐 것 같고 이제 이게 더 쌓여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지만 굉장히 주목하는 뉴스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라던가 내지는 이게 톤의 매너의 변화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검찰원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얼마나 주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예민하게 시청자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것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나가겠구나라는 장기적인 기대감보다는 어떤 점에서는 지금 KBS 뉴스가 조금은 급성 질환에 지금 빠진 상태라고 저는 좀 보여져요. 만성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변화의 단초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보여주는 시도들이 없으면 생각보다 어떤 과거처럼 지금 관습적 시청자들이 8시 드라마 보다가 9시 뉴스 보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적극적인 뉴스 소비자들에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변화의 어떤 지점들이 좀 발견이 되어야만 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좀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참 이렇게 난감한 게 이건 뭐 뉴스 소비자들의 책임도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발생성 뉴스라고 불리우는 막 하나하나 단보로 치고 나가는 그래서 먼저 얘기해 주는 것들을 다 욕하면서도 다 그걸 소비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리고 흔히 롱폼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좀 깊이 있고 심층적으로 취재된 내용들을 딱 내놨을 때 어우 잘했네 하면서 안 보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언론 소비자가 그러니까 롱폼 저널리즘을 소비해 주세요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도 될 문제는 아니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공급자가 의미 있는 내용을 만들었는데 그게 마침 차별성도 있고 심지어 질적으로도 좋아. 그런데 소비자의 어떤 이목을 끌어 여기까지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거죠. 네. 얼마 전에 그 정현주 전 KBS 사장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안부 전화 겸 이제 하시는 말씀이 출입처 혁파와 폐지와 관련해서 환영한다. 그러나 대단히 오래 걸릴 것이다. 쉽지 않고 그래서 지치지 마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대안을 하나하나 좀 섬세하게 설계해 가면서 하라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이제 이 앞으로 해나갈 길이 좀 멀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정말 출입처에서 자유로운 기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 어떤 답답한 사안이 있었다면 그 제가 최근에 어느 뭐 세미나 가서 한 이야기인데 이를테면 지금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와 관련해서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 부각되는 논쟁은 뭐 적법하냐, 이게 적법이냐 불법이냐 이 논쟁이 아주
그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타다 논쟁은 굉장히 여러 가지 층위의 논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혁신 서비스냐, 이른바 공유 경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혁신 서비스이냐, 반론이 있거든요. 그냥 규제를 비껴가는 앱에 불과하다라는 반론도 있고요. 그렇다고 혁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택시 노동자들의 피해는 그럼 당연한 것이냐. 그러니까 혁신은 사회적 연대나 책임에서 비껴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혁신이건 아니건 어찌됐건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크다. 이게 산업적 의미, 사회적 연대, 여러 가지 측면의 논쟁점이 이 서비스, 이 논쟁이 있는데 이걸 관장하는 출입처는 국토부입니다. 국토부 기자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볼 이유가 별로 없어지죠. 내 출입처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가 급선무이고, 그러니까 관행이라는 측면에서 출입처는 한 사안을 굉장히 단선적으로 보게 만들고 파편화된 정보로 접근하게 만든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 출입처 구조는 미래지향적 구조는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갈수록 사안이 복잡해지고 진실이 다양하고 사람들의 관점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 사회에 발맞춰 가려면 이 출입처 구조로는 저는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가장 답답한 느낌을 줬습니다. 이게 바로 이슈 중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신 건데,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른바 뉴스가 만들어지는 게 사실 외국도 그렇게 다르진 않았던 게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위주로 뉴스들이 생산돼서 그거를 취사 선택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거의 대부분의 뉴스의 내용들이었어요. 나머지는 사건 사고에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데 뭐 지금 타다 예도 잘 들으셨지만 예를 들면 어제 그러니까 김용균 씨 사망 일주기 사건에서 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 개정들이 안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이제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산업부의 시각과 고용노동부의 시각과 그다음에 이 당사자, 피해 당사자들의 시각과 시민의 시각이 굉장히 달라서 예를 들면 출입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논조의 구성들이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슈라고 하는 게 아직은 명확하게 영역들이 딱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노동 이슈다 그러면 노동 이슈를 어떻게 서로 다른 취재처로부터 하나의 노동 이슈를 엮어낼 것이냐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아마 프로젝트 팀으로 이제 운영되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출입처를 건너뛰어서 KBS 스스로가 설정한 이슈 영역 안에서 그 이슈 영역을 온갖 취재처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엮어낼 것인가라는 그런 실험들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 가장 최근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관련된 보도는 한 뉴스 그 정해진 제한된 시간 안에도 막 4개, 5개씩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는 삶의 세부와 닿아 있고 한편으로는 미래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될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 변화인데 타다에 대한 뉴스는 거의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이슈가 될 때 아주 단신으로만 보도가 되고 그 출입처가 어디든 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모든 뉴스들이 방송 종편까지 하면 10개가 넘는 뉴스 채널들이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하나의 사안에만 매달려야 하는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다도 어디서인가는 다뤄줬으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출입처에 제한돼 있을지언정. 근데 저는 뉴스 어떤 선택에 있어서 데스킹 과정에서 뉴스 선택이 되는 것이 이런 문제들은 거의 배제되고 있지 않는가. 너무 정치적이고 이런 뉴스들에만 제한이 되어 있어서 뉴스 하면은 우리 삶과 점점 멀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출입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뉴스로 다뤄야 되는 어떤 항목들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내부 기자들은 그런 얘기도 예전에 저 인터뷰 때 되는데 이슈 중심으로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시각을 같이 논의할 시간적 여유도 그리고 같이 그런 공간조차도 없다. 이야기할 장이 마련되지 않아서 기사가 그냥 급급한 단발성 기사밖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입처라는 취재 관행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게 뉴스 제작의 관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편집부죠. 뉴스 제작 1, 2, 3부가 있는데 현재 9시 뉴스를 중심으로 KBS 뉴스와 한국뉴스 대부분은 사실을 축적하는 벽돌처럼 축적하는 방식으로 1시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를테면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해외 뉴스를 보면 그렇게 사실을 축적하지 않고 논쟁을 끌어들여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답을 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를테면 라이브와 논쟁과 토론과 이런 개념으로 뉴스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그래야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출입처 기자들이 혹은 모든 기자들이 그날 사실을 끌어모아서 뉴스를 축적하지 않고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숙성되게 1주일, 2주일 하고 와서
길게 이야기를 하면서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이 뉴스 제작에서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변화가 지금 모색되고 있습니다. MBC에서는 요즘에 뭐 데스크 이상 모든 기자가 기사를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후배 기자들이 전면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기자들이 많은데도 제대로 된 보도가 안 나오는 건 발로 뛰며 취재하는 기자보다 한 자리씩 차지한 연차 많은 기자들이 많기 때문이란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출입처 폐지라는 거대한 선언보다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양질의 기자를 뽑아내는 게 먼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오래된 기자. 뭐 그 위에도 많으시잖아요.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그 오래된 문화, 한국 기자 문화인 거죠. 백발의 현장을 뛰는 기자는 없고, 이를테면 해외처럼 조직 문화가 그렇고, 뭐 그런 관행의 누적 때문에 지금 취재 기자가 항상 부족함. 기자 수는 많은데 취재 기자는 부족함. 이 딜레마를 모든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원은 방금 말씀하신 나이 든 기자도 기사를 써라. 현장에서 뛰면서 이 요구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개선해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네. 엄 국장님은 내려오시면 뛰실 거죠?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걸려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됐죠. 속보 경쟁, 단독 경쟁은 좀 사라질까요? KBS에서?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TV라는 매체가 속보 경쟁에서 이제 우월성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바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야 될 책무라든가 속박에서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후배들의 우려는 별로 없습니다. 최욱 씨 마지막으로 아주 송곳 같은 질문. 네. 가슴을 아니 오늘 파고드는. 이제 보니까 사실 그 KBS 보도국장 좋은 감투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쉽지 않고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이 까칠한 두 분의 감시자가 있으니까 저는 지지하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안쓰럽소. 사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사실은 결국은 개혁을 하려면 개혁의 성과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 개혁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현재로서는 뭐냐면 대부분 시청률뿐이 없거든요. 맞아. 시청률이 좋으면 뭔가 반응이 있다라는 정도로 나오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자기 기자 집단 내부의 평가나 또는 외부 다른 타 언론사의 평가 같은 거 쟤네가 좀 새로운 걸 하는 것 같네 뭔가 의미가 있네 이런 식의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이를테면 뭐 수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보이는 반응, 그다음에 기자 집단 내부나 외부에서 나타나는 어떤 평가, 그다음에 기타의 전문가들, 외부에 있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보여주는 어떤 평가가 결합이 돼서 이것이 다면적으로 이 새로운 시도는 뭔가 힘을 얻고 있어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구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새로운 실험이나 개혁적 시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목해주고 좋은 평가를 전문적으로 해주고 그것이 소비자들을 유도해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가가지고 해야지 내부에서 이것이 좀 이따 지났는데 결국은 성과 없는 거 아니야 해서 무너지는 일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KBS에 거의 시간대별로 뉴스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거의 같은 뉴스가 시간대별로 반복이 이제 스트레스성 기사라고 부르는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좀 걱정되는 거기도 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말 출입처를 폐지해서 자리를 잡고 그러면 그 뉴스들을 정말 똑같은 것으로 채웠을 때 체감 효과라는 게 더 떨어질 텐데 그러면 그 각각의 시간들을 어떻게 채우실 건지 혹은 그럼 이걸 관행처럼 계속해서 이 시간대를 지켜온 뉴스들은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좀 국장님 아니면 제가 여쭤볼 데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약간 연장선상인데요. 그러니까 같은 사실을 매번 반복해서 차별화된 뉴스 혹은 뉴스 이용자의 만족감을, 효능감을 얻을 수는 없고요. 불가능하고요. 사회적 현안이 있을 경우에 그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이 관련자들이 있는데 그 관련자들이 다양한 시선, 의견들을 뉴스에 좀 담아내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기자들의 동일한 취재 방식이 아니고 그러려면 좀 더 열린 태도로 다양한 논쟁과 토론을 뉴스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고 이건 결국 뉴스란 무엇인가라는 퀘스천 마크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는 사실을 축적해서 제목을 만드는 게 뉴스였는데 앞으로 뉴스는 논쟁과 토론과 관점의 다양성을 사회에 보여주고 여론의 형성에 적절한 기능을 하는 것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출입처 폐지하기 위해서 너무 언론 플레이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으실 것 같은데. 네, 듣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후배들과 교감하는데 한계도 있고요. 왜냐하면 후배들은 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데 내 이야기를 혹은 뭐 보도국의 이야기를 듣기 힘들어서 간혹 이런 공적 자리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비판받으면서도 후배들도 생각하고 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꼭 공론화 시키려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 네. 제가 그 더 라이브라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거든요. 이제 다들. 근데 거기에서 그 전광훈 목사의 그 막말 장면 나갔을 때 시청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참 사실 쉽지 않다. 근데 시청률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중요한 모험과 도전을 하시는데 시청률이 좀 잘 안 나오더라도 끝까지 좌절하지 마시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십시오. 네. 최욱 씨가 응원하면은 뭐 오래 가실 수도 있고. 저는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KBS의 출입처 폐지 추진 관련해서 엄경철 KBS 국장으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일요일 밤 9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